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월 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2.1%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시 전체가 좋지 않았고요. 또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위기감으로 이렇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코로나로도 내리다가 인플레이션으로도 내리다가 이런 식의 좀 아쉬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좀 이제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으면 떨어뜨리는 그런 좀 지루한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고요. 일단은 증시가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그때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 추세는 깨졌고요. 오늘도 좀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지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은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죠. 당연히 그래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이 압박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이렇게 되어서 끝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요. 그 과정에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의 그런 실적들이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 성장성에 대한 이제 전망이 좋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가치 상승, 그런 과정이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신다면, 이제는 성장성이 좋아지지만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2022년에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기업에 대한 성장성도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고요. 크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코스피가 계속 떨어진다. 2020년에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큰 파동에 그런 하락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유동성 시장이 이제 빠지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조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만큼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이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체는 또 이제 버텨주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액으로 보신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쉽사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히 오늘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매도 물량은 금융 투자에서 나왔다는 점. 최근에 그 매도 물량 대부분이 금융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들어왔던 그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고요. 이 배당락 이후에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증시 하락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는 그냥 이 정도에서 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장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좀 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P보다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크게 한번 두 번 정도 고점에서 하락을 해버리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그대로 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가 이제 모아지면서 고점 자체도 점점 모였지만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좀 이제 주가가 모이는 형태였는데요. 한 번 더 이제 이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할지 1000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을 해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회복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확실히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특징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코스피와 다르게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이 코스닥 매도 중에 이 금융 투자 비중은 사실 지금은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골고루 이제 코스닥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증시는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기준 지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지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10년물 국제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죠. 그래서 저점을 딛고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죠.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플레이션 수치와 함께 국제금리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요 기준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큰 돈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 빠지고 보자라고 생각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지수 선물 자체는 그래도 유럽 증시 좀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뭐 크게 움직임 없는 것 같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자체도 일단은 1197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1200원 근처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을 넘어간다면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1200원 중반대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시에 대한 분석이 좀 길었는데요. 네. 그만큼 증시 흐름도 좀 중요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5% 정도죠. 네, 별로 상승하지 못했고요. 2750원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시간외 거래도 뭐 거의 없었고요. 크게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 자체도 360만 주 정도, 그래서 뭐 1000만 주 이상 최근에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 자체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의미를 둘 만한 거래량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뭐 요거 자체가 뭐 크게 중요한 구간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점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를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쌍바닥 형태의 저점을 디뎠고, 그리고 21선을 디디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을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박스권, 이제 요런 가격대가 이제 다시 한번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주요 저항선입니다. 21,500원 정도가 원래 22,500원 정도였는데요. 요 정도가 이제 주요 저항선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두 번 정도 저항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21,500원 정도가 21,500원 맞죠? 네, 그렇게 주요 저항선이 될 것 같고, 이번에 21선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21,500원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참 이때도 이제 주가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할 때 21,500원 자리를 3번, 4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어렵게 뚫고 나왔고요. 지금도 그런 과정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 자체는 이제 권리락 이후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1일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차 유상증자 가격 자체는 1월 21일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은 2월 3일, 2월 4일, 그 다음에 2월 7일이 핵심이었고요. 이 3일 동안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최종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은 16,000원이었는데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이제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어서 1월 25일 날 상장 폐지가 되고요.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청약 본인이 가진 청약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12.7% 정도를 이 신주 배정 신주 인수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초과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이 주식 수에 대해서 20%까지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초과 청약을 했을 때도 이 초과 청약 비중이 크면 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추첨제로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은 순대로 이제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첨 순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으실 분 그리고 기준일까지는 들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서 나는 유상증자 참여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매도를 요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신주인수권은 25일로 갈수록 이 기간이 지날수록 처음부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 자체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두산중공 큰 변화도 없고 일단은 큰 추세 자체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큰 그림을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한 번 더 네, 이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더 이 구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3월 달까지 제가 3월 이상 한 4월 달 정도는 되어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상단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이죠. 이때가 이제 유상증자 최종 가격이 형성이 좀 되고 나면 아무래도 2월 말까지 그리고 3월 초까지 이 신주 상장에 대한 그 물량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큰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아마 조정 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은 크게 이전처럼 이렇게 막 고점 대비 막 40% 이상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원전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힘이 많이 실리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수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한 공백 자체가 이제 메워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재무 개선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네. 주가의 전체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에 대한 주가가 아니고요. 이런 추세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 동안의 평균선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위로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저점 자체는 이제 좀 다져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과정을 두 번 겪어오는 과정에서 변모하는 그 소식은 확실히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때 두산중공업을 보셨다면 절대 매수하기 어려운 주식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그 차트 자체가 좀 추세 전환을 만들어지는 그런 차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만큼의 그런 소스 자체가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더라도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그때 당시 인식이 그랬죠. 그래서 거의 망해가기 일부 직전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규모로 실시를 해서 재무 개선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던 원전 산업 자체가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또 인적 분할을 하고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제 자본에 대한 가치를 늘리고 기업에 대한 부채까지 줄이고 이제 신사업의 투자금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때만 하더라도 한 300% 이상이었던 거지 이제는 100% 중반대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좀 우량 기업들, 좀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좀 이제 60%대죠. 네, 부채 비율이 한 60%대, 50%에서 100% 사이 정도.
100% 근처도 좀 많긴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근데 두산중공업 사실 뭐 150% 부채 비율이면 많긴 많아요. 자본 대비 이제 1.5배가 이제 부채가 있다라는 소린데요. 그래도 꾸준히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100% 이제 안팎으로 부채 비율이 좀 감소가 된다면 확실히 네 이제 재무에 대한 악재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사업에 대한 이 시너지가 좋아졌을 때는 이 부채 비율 자체는 꾸준히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 이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만 좀 없어지면 되는데 그 부담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를 보시더라도 내년에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내년 12월까지 돌아올 수 있는 그 단기 차입금 이 상환을 이미 이 유상증자 대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6천억 정도를 그 단기 차입금 상환에 쓰이게 되고요. 네. 원래 한 7천억 정도 해서 다 상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6천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7,200억 정도를 신사업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 1천억 정도는 뭐 다른 돈에서 좀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7천억 정도면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죠, 이제. 그래서 올해 돌아오는 단기 차입금은 없다. 그래서 다 상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사업이라든지 원전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이제 2023년에 돌아오는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대부분 뭐 그러니까 이자를 내면서 혹은 이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부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조금 아직 높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 기업 자체가 네, 이 부채에 시달릴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두산중공업을 볼 때도 부채보다는 이제는 이 신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맞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방향이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월봉은 뭐 비슷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뭐 차트가 굉장히 뭐 만들어가는 것처럼 네, 월봉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도 참 편하거든요. 60월봉선 걸쳤다가 20월봉선 한번 찍고 120월봉선 걸쳤다가 또 20월봉선 한번 찍고 네, 올라갈 것인가. 아무튼 뭐 패턴 자체는 굉장히 하나하나씩 이 저항선을 뚫어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기 우문구름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추세로 계속하고 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23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 당일 사실 뭐 배당금도 없지만 두산중공업은 그 마지막에 연말에 좀 팔고 연초에도 좀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금융투자라는 점. 이 금융투자는 오늘도 그러고 권리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전체 증시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일환인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투신, 보험도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전체적인 양에 대해서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신주인수권 신주 배정 기준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일 이후에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유상증자 대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분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말에 조금 매도하는 듯 하면서 네.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순매도로 따진다면 12월 중순부터는 한 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그 물량을 이번 또 3일 동안 다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모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장기 포트폴리오에 이 두산중공업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작년에도 코스피 이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매도했는데 그 중에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고요. 올해도 역시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이렇게 또 갑작스런 이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네, 이런 파동을 한번 더 그리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할 만큼의 의미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도 네,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고요. 차분히 이렇게 추세선 그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 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 혹은 전체적인 이 흐름을 정리를 좀 드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317만 주. 그래서 연초부터 조금씩 연말부터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공매도 유지를 하거나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대부분의 이 공매도 잔고가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3월에 상장되는 그 신주 상장에 대해서 또 이 공매도 잔고가 트레이딩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뭐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주가에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어, 대차장고도 지금 체결이 최근에 많죠. 어제 제가 리뷰를 못했는데 또 체결이 많았고요. 네, 1월 3일도 그렇고 12월 30일부터 꾸준히 이제 대차장고가 다시 늘어나네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부터는 네,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차장고가 많이 줄었는데 다시 한번 좀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늘어나는 대차장고가 그대로 공매도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늘어나더라도 그냥 뭐 이 추세만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대차장고도 이제 신주 상장이 되면서 많이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거기만큼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지금 61만 주에서 94만 주, 오늘은 네, 30만 주 추가로 더 매수가 되었네요. 그래서 8.7% 정도로 지분이 조금 더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하였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뭐 매수를 했다고 해서 좋을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매도를 할 것인지 매도를 좀 하면서 이어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영국 원자력청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고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영국의 자회사가 하나 있죠. 두산 밥콕이 있고요. 네, 그 두산 밥콕이 영국 원자력청이 추진하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4년 3월까지 산업과 연구, 기술기관 등이 모여 만든 영국 제조연구센터에 참여를 해서 UKAEA죠. 핵융합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KAEA가 이제 추진을 하는 이 56억 원 정도, 네, 세계 최소형 핵융합 플랜트를 이제 영국 내 첫 번째 시제품 이렇게 융합 에너지 플랜트로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이제 원자력 사업,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제 핵 분열이죠. 네, 그래서 핵 분열을 통한 이제 에너지를 이 전기화시키는 건데요. 이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통해서 이제 핵을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을 융합했을 때는 핵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 큰 만큼의 그런 에너지를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상용화가 된다면 원전은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 단계는 전혀 되지 못하고 네,
지금은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단계다.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이제 영국의 원자력청과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영국에 대해서 지금 또 원자력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중심축에 있죠. 영국이 SMR을 또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아주 좋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과 또 사우디가 이렇게 또 신에너지 혹은 대형원전이죠. 정책 협력 공조를 강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총상자원부죠. 네, 장관이 문성국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부 장관과 만나서 사우디 대형 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신에너지 정책 협력 공조를 강화하고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수학 장관이 이날 압둘 아지즈죠. 네, 빈살만 너무 이름이 어렵네요. 에너지부 장관 초청으로 사우디를 방문해서 이렇게 경제 협력 방안을 에너지와 이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석유 그리고 원전 등 전통적 에너지 협력 관계를 또 공고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원전과 그죠? 대형 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의 신에너지 협력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우디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에서 또 스마트 시티라고 하죠. 그 수소 경제 도시라고 한가요? 그걸 이제 만든다고 한대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스마트 시티 전체를 한 번에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도시 자체를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원래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이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SMR과 관련해서도 좀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국가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아무래도 이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사우디가 SMR 협력을 진행하는 것 같고 이 두산중공업이 또 사우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기자재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해서도 또 기자재 납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제 대형 원전 수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필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우디에 대한 그 대형 원전 이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입찰을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 혹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UAE에다가 이제 사막 쪽에다가 사막 근처에 있는 국가에다가 한번 이 납품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집트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유력하죠. 거의 뭐 수주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계약을 진행을 할 거고요. 2차 측 시공 측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는 사실 뭐 이 사우디도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최근에는 뭐 폴란드, 체코 원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를 통한 네트워크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또 알파, 베타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2022년 중반으로 갈수록 새로운 시장들이 계속 열릴 것이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와 협력을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채권단 재무적이라기보다는 수소 비즈니스죠. 그래서 채권단을 이제 조기 졸업을 해서 두산그룹이 부채 개선을 많이 진행을 했고 수소 비즈니스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소에 대한 그 테마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 전체가 지금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 그리고
수소를 연소해서 수소를 통한 그런 터빈, 그러니까 에너지를 또 다시 생산하는, 그러니까 수소 로테이션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원천 기술부터 그 수소를 이용한 응용 기술까지 굉장히 이제 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드론으로 이제 뭐 그런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그 농경지들 그런 것들 혹은 그런 장비들을 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자, 비즈니스에 주력을 한다. 그래서 잠깐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구조조정은 이제 끝이 보인다라고 하고요. 두산그룹은 네,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온 기업 집단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M&A 자체를 굉장히 잘 하고요. 그런 기업 자체를 좀 잘 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자체를 잠재적 가치 자체를 잘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또 이렇게 크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사업 자체를 정말 잘 발굴을 하고 있는데 두산이 또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 담는 용기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거고요. 자, 일단 재무 얘기를 드리면 재작년부터 이제 유동성 악화로 네, 재무 구조가 나빠졌고 이제 2020년 6월에 채권단 관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사업부와 자회사를 매각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또 탈원전 정책까지 추가로 되어 가지고 원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두산중업 그 당시에는 정말 미래도 없고 이 주가도 아니 그 어, 재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이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를 지금 다 해갔죠. 그래서 두산 건설 자체로 이제 이렇게 위기가 좀 왔었고요. 2조 정도를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속 내면서 결국에는 그 돈도 많이 날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수렁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3조 수혜를 받아서 이 3조 자구안을 거의 완성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 이자도 충분히 이제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금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수를 좀 하였고 회수를 할 거고 이제 그죠? 그래서 신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 구조도가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 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바로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두산건설, 밥캣, 퓨얼셀, 두산큐벡스, 두산메카텍 이거 두 개도 있네요. 그래서 다섯 개가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아래에 두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두산중공업을 지금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만큼 두산그룹 자체에서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개선을 완료하고 나니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신사업을 수소 신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었고, 네 올해 두산그룹은 이제 채권단 관리를 졸업을 하고, 네 이제 유상증자 투자를 해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요. 두산그룹은 이제 협동 로봇, 수소 드론, 물류 자동화 솔루션 등을 이제 신사업으로 삼고 이제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보관용 아까 얘기 드렸죠. 첨단 소재 사업에도 새롭게 진출을 하였고요. 그래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및 트라이젠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고체 산화물 전기 분해, SOEC 기술 개발, 그리고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터빈, 수소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생산 유통 활용 분야를 이렇게 이끌겠다는 거고요. 그중에 두산중공업은 수소 액화 플랜트, 수소 터빈이죠. 그래서 이 두 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SOEC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쪽은 두산 지주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 전체가 이제 수소 이 역할을 딱딱 정해놓고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수소 사업은 사실 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네, 그런 신사업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마련을 했고요.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판을 까는 것이 아니고 이미 두산 퓨얼셀에 수소 연료 전지는 어느 정도 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를 통한 이제 수소 연료 전지고요. 그다음에 가스 터빈도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에서 수소 가스 터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원천 기술이 있는 이 기술들을 다 이제 수소로 전환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네, 두산 이 그룹 입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다. 수소에 막 수소 늪에 빠진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2022년 자체는 수소보다는 그래도 이 원전 사업에 더 이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일단 오늘 요 정도로 리뷰를 할 거고요. 네. 이번 주도 좀 잘 마무리하고 좀 지루하지만 네,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좀 더 천천히 템포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상태에서 10% 정도 올라도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그 고점 돌파 26,000원을 돌파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